키 큰 여성 한 분이 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윤지호 씨였는데 KBS하고 그 다음날 MBC하고 막 돌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안민석 의원이 있었어요. 장원재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원재입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탈북자를 위한 방송 베나TV 그리고 생생현대사,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진실을 알리는 유튜브 2개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방송에서 축구 해설했고 TV조선의 돌아온 저격수다 앵커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가짜 뉴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뉴스타파 사건 때문에 이렇게 부상이 되었는데 이 가짜 뉴스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지. 가짜 뉴스는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처럼 유통했을 때 누가 이익을 보는가 이것만 추적하면 간단한 겁니다. 역시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이익을 보는 세력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전에는 뉴스는 무조건 팩트였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적어도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자체를 왜곡하기 시작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뉴스타파 같은 경우도 보면 신앙님 씨가 허위 인터뷰를 일단 만들어 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 풀 녹취록에 보면 중간에 있는 부분을 드러내고 앞뒤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악마의 편집을 해서 마치 당시 중수이과장인 윤석열 검사가 봐준 것처럼 커피를 타준 것처럼 네. 커피 검사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뉴스를 누가 이익을 보는 거죠? 아니 당연히 이익 보는 사람은 우리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이거 옛날 여성지보다도 못한 건데 옛날 여성지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이 자기가 에이즈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이게 뭐 정치인과 뭐 이렇고 저렇고 한 관계로 내가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당시에 김동영 의원 측이 고소를 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김동영 의원처럼 나와요. 근데 김동영 의원이 그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중병에 걸려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검찰이 그때 소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종업원이 썼다는 일기가 이게 증거다라고 내밀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일기라는 게 그 여기자, 그 잡지사 여기자가 그냥 창작해서 쓴 거예요. 참.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잡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예 폐간이 됐습니다. 아니 책임 있는 언론사라면 최소한 그 정도 책임은 져야죠. 기자가 아니라 소설가였군요. 그렇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언론기관이라고 할 때는 사실을 보도하는 데를 언론기관이라고 하지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데는 공산당 기관지, 그렇죠. 혹은 기관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공산당 기관지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구소련의 프라우다 이런 공산당 기관지가 있었고 북한에 가면은 조선중앙통신, 뭐 중국 가면은 인민일보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독일 나치도 있었어요. 거기서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전선동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뭐 두만강을 건너시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뭐 그런 게 선전선동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일성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뭐 전설적인 얘기가 많아요. 뭐 가랑잎을 타고 뭐 강을 건넜네, 솔방울로 수류탄을 뭐 만들었네. 근데 정말 제가 이거는 꼭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일본군한테 쫓겼는데 남은 총알은 한 발, 일본군은 둘. 그래서 이건 어떡하나, 일본군은 총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제 이게 마지막 총알이니까. 그래서 김일성이 부하한테 이게 각을 딱 재준 다음에 여기에 칼을 이렇게 수직으로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랬대요. 거기다 대고 총을 쏘니까 총알이 2개로 갈라져서 일본군 둘이 죽었다. 아니 이런 신묘한 능력을 지니신 분들이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모래로 쌀을 만든다는데 그러면 북한에 모래가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 계속 지금 이제 언론 자유 얘기를 방금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언론 자유라는 거는 우익적 가치, 자유주의적 가치입니다. 좌익에는 언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언론 자유를 주장하는 순간 그건 나는 우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좌익
계신 분들이 언론 자유를 주장한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 그분들이 또 공격하는 게 너희들은 극우 아니냐입니다. 근데 극우라는 거, 대한민국에는 극우 단체가 없습니다. 극우라는 거는 정치학적으로 말하면 폭력을 써서라도 나의 의사를 관철하겠다. 이게 극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좌는 있을지 몰라도 극우는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리고 아니 아무리 언론 자유가 좋아도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체제를 허물 자유까지를 보장합니까? 없죠.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커뮤니티, 국가 커뮤니티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언론 자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그 체제 자체를 뒤엎을 수 있는 언론 자유까지는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호치민,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사이공이죠. 사이공에 가면은 대통령궁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옛날 대통령궁. 근데 거기 1층에 가면은 옛날 접견실로 쓰였던 그 방에 커다란 사진 하나가 걸려 있거든요. 지금도 걸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7년에 제가 갔을 때는 걸려 있었어요. 거기 20명쯤 되는 월남, 그러니까 남쪽 그 반체제 운동권 인사들이 쭉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사진에. 사진에. 그러니까 이제 월맹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월남 패망했으니까 이제 남쪽 베트남을 어떻게 다스릴지 우리랑 협상하자. 제일 먼저 끌려갔습니다. 제일 먼저 처단됐죠. 제일 먼저 처단됐고, 심지어 그 중에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서 왜 미국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지 않는지 원망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꿈을 못 깨고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가짜 뉴스 얘기를 더 하자 그러자면은, 언론사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우리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인력들이 일을 하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의 증언, 어떤 뭐랄까요, 소문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해라, 검증하라고 그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증 안 하고 지금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뉴스타파 가짜뉴스 법의 인터뷰의 경우에도 그 인터뷰를 만든 건 대선 6개월 전이란 말이에요. 그걸 왜 6개월 동안 딱 조주머니에 넣고 기다렸냐 이거예요. 그 타이밍을. 그래서 투표하기 사흘 전에 뉴스타파에서 먼저 깨고, 그걸 좌파 매체에서 퍼나르고, 심지어 이재명 당시 후보 SNS에도 퍼나르고, 그 다음날 바로 KBS, MBC, 우리나라에서 제일 스피커가 큰 데가 KBS, MBC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메인 종합뉴스로 확성기로 떠들어대니까 이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이게 가짜인지 진실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냥 기정사실화 돼버린 거죠. 그런 그렇죠.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진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퍼지는 이 알고리즘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얘기를 하고, 아 나는 얘한테 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 이게 한 바퀴 돌면서 확대 재생산되는 거였거든요. 가짜뉴스 많습니다. 무슨 윤지호 사건도 그렇고, 뭐 지금 아까 그 생방송 하실 때 말씀하신 김대엽 사건, 이 김대엽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중앙정보부장 사나 삼성장군 이강산이라고 사기치고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아예 신문 잡지에 보도가 됐어요, 나중에. 그리고 김대엽이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당시 한나라당이었나요? 한나라당 당사로 사과 상자를 보내면서 사과했다. 이거는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가짜뉴스나 가짜뉴스 기획, 실행자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엄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의인이다, 뭐 칭찬을 하고,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윤지호 씨, 뭐, 네. 저도 그 목격했는데요. 당시 제가 안에서 뭐 프로그램 만들 때 키 큰 여성 한 분이 와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윤지호 씨였는데 KBS하고 그 다음날 MBC하고 막 돌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안민석 의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전파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그거로 인한 가짜 뉴스 전파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이익은 침해된 적이 없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그때 가서 아 유감이다, 알려드립니다,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구조적으로 지금은 가짜 뉴스가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뉴스타파 이 가짜뉴스 사태를 우리 사회가 그냥 또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검찰이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지금 YTN 같은 경우도 지금 경찰이 압색 영장을 신청해서 지금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여기 관련자들은 사실은 처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짜뉴스가 못 나오는 거예요.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언론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일부 극소수 기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자유는 팩트 보도, 진실 스토리를 알리는 의무가 전제되는 가운데서 언론 자유를 존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김만배 허위 인터뷰처럼 허위 인터뷰를 가지고 이걸 가짜 뉴스로 만들어서 대선 중간층에게 표심에 영향을 주는 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억 6,500만 원이 왔다 갔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이거 엄벌에 쳐야 되는 거죠. 저도 책을 여러 권 내봤습니다만은 책 3권에 1억 6,500만 원. 아니, 무슨 책을 어떻게 썼길래 그런지. 책 표지가 금딱지로 돼 있다는 그런. 아, 이거 무슨 필사본입니까? 전 세계 유일본도 그렇게는 안 팔릴 것 같아요. 한 권에 5천만 원. 아니, 훈민정음 해례본 정도 되면 뭐 그거보다 더 내고 사실 분이 있겠지만, 최근에 나온 책을 그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 그 않습니다. 인터뷰를 보면요, 정말 황당한 게 기자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했더니, 이건 책이 아니고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재벌 뭐 이렇게 혼맥 이걸 데이터베이스? 근데 이미 출간된 책인데 무슨 5천만 원을 받아요 한 권에. 아니, 그래서 저는 한 10,000권 정도 팔고 그 대금을 받은 줄 알았는데 딱 3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그 허위 인터뷰를 만든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성 금품 수수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많은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죠. 만일 뭐 그걸 예를 들어서 책값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받았다. 이러면 우리가 참작이 됩니다. 정상 참작이. 고생했네. 그거 취재한다고. 근데 한 권에 5천만 원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로 뭐 볼 수 있는 개연성이 큰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네이버를 비롯한 포탈 문제도 한번 좀 거론하고 싶습니다. 네이버가 뉴스타파 기사가 널리 퍼지는데 숙주 역할을 한 건 사실이죠. 결정적이죠. 네, 결정적이죠. 그런데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뉴스타파가 이제 네이버에 그 등록이 될 때, 그러니까 언론사라고 주장하는, 또 언론사로 인가를 받은 모든 곳을 네이버가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자체 심사를 통해서 여기는 자격이 된다, 그래서 받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뉴스타파가 올라갈 때, 네이버에 등록이 될 때 40여 개사가 신청을 했는데 다 떨어지고 뉴스타파 한 군데만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때 또 문제가 뭐였냐면 네이버에 CP사로 등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채워야 되는 뉴스의 양이 있습니다. 그게 미달됐어요. 근데 그걸 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의도가 작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밝혀내야 될 부분으로 보는데, 이 네이버와 뉴스타파 같은 이런 뭐 자기들은 대한언론이라고 독립언론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유착 관계, 왜 이런 짓이 벌어질까 수상한 거죠 아주.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체계상 언론기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상 언론기관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언론기관이 져야 할 책임은 전혀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한은 뭐 무한대로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먹튀할 수 있는, 사기꾼화 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언론 자유는 무한정이 아닙니다. 자유가 따르는 만큼 책임이 따라야죠. 잘못된 보도를 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이 정도 사안 같으면은 거의 방송국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상당히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인터넷 매체로 서울시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 관련 정보를 보고받고 상당히 경로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문관리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팽한할 수 있다고
그런 걸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70년대에 대한일보라는 언론사가 있었습니다. 예, 일간지였는데 자진폐간했습니다. 근데 자진폐간한 이유는 수재의원금 받은 거를 신문사에서 일부를 좀 꿀꺽한 게 드러나가지고 자진폐간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대한민국의 이 선거라는 게 뭐냐면 왜 투명해야 하는가? 결국은 선거라는 거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누군가에게 국민들이 권력을 다 위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뭔가 의도된 조작이 있었다? 이걸 알면서도 보도했다?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이제 언론이 아닌 것이고, 아닌 거죠. 네. 지금 사실은 이 선거,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이제 부정선거란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버스를 탔는데, 내가 지금 강남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정반대인 김포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건 내 인생에 이거 좀 엄청나게 로스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국민들이 표심을 모아서 특정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이 부정선거 할 수 있는 표심에 영향을 주어서 엉뚱한 대로 흘러간다?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은 선거 절도단, 선거 사기범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운명을 통째로 뒤바꾸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엄벌에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평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의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과도한 의사가 들어가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팩트에 대한 왜곡을 하지 않는다면 뭐 그것까지는 용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뉴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시청자가 예를 들어 KBS다. 아니 KBS는 공영방송인데 설마 KBS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하겠어? 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로 믿게 만들었다면 이 자체가 선거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겁니다. 논쟁이죠. 사실은 그 과정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그날 저녁에 3월 6일이죠. 작년 3월 6일 밤에 뉴스타파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고 나서 만 하루가 안 되어서 KBS, MBC가 이를 말제를 해서 보도를 하죠. 이렇게 MBC는 4꼭지 납니다. 지금 4꼭지 보도한 기자들이 다 지금 고발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KBS 같은 경우도 한 명의 기자가 고발되려고 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취소를 했어요. 취하를 했어요. 고발 안 했습니다. 근데 시민단체가 그 기자를 고발했대요.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기자가 또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의 어떤 27년간 취재 경험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에게 우리 좀 쉬운 말로 디스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이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할 수 있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후보의 상대 후보를 도와주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중차대한 결정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선거 보도는 속보성보다는 정확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정확성을 위해서라면 그 대선 끝나고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시골에 가면 뭐 7일장, 5일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세력이 와서 한판 해먹고 먹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뉴스 프로그램에 실어 보내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면 대선 후보를 정해야 되는,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스윙보트라고 하는데,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보니까 저 사람이 나쁜 사람 같네. 이러면 상대편을 찍게 되겠죠. 또는 양쪽 후보가 다 싫었는데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 정치 허무주의를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도 안 찍을래. 이러면 투표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양쪽에다 조직력이 센 팀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KBS는 뭐 아까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무슨 사과를 알려드립니다로 합니까? 그게 일종의 이런 겁니다. 말장난 치는 건데요. 우리가 그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면은 반론 보도를 할 때 이렇게라고 상대방에서 알려왔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정정 보도를 할 때는 이거는 이렇게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합니다. 즉 반론 보도 형태로 알려준다고 퉁친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반론 보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론 보도는 A가 B라고 보도를 했는데 A가 B가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정 보도는 A가 B라고 보도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A는 C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론 보도의 전제는 뭐냐면 그게 허위 인터뷰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인터뷰 자체가 허위인데 이건 처음부터 가짜 뉴스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송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반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 뉴스에서 다뤘던 비중만큼은 최소한 좀 다뤄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도 않죠. MBC 같은 경우에 무려 4꼭지. 4꼭지면 여러분, 9시 뉴스가, 종합뉴스 같은 경우에 한 20꼭지 나갑니다. 그럼 4꼭지면은 그게 몇 프로예요? 뉴스에. 상당 부분을 할애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가짜뉴스로 판명이 났으면 이게 가짜뉴스였다는 리포트가 하나 나가야 되고, 왜 이런 뉴스가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반성하는 리포트가 하나 나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MBC 대표이사나 임원진이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게 나가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4꼭지 정도. 보통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또 돈으로 했을 때가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뭐 언론사 기자를 구속하다든지 인신구속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가짜 뉴스를 하게 되면 징벌적 손배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돈으로 그냥 다스립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가 문을 닫거나, 또 CBS 뉴스도 그렇고 뭐 CNN 최근도 그렇고 앵커들이 그냥 해고돼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엄벌에 처하죠. 그래서 그걸 본 언론인들이 아이고 가짜 뉴스는 절대 만들면 안 된다는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기자, PD, 뭐 아나운서들이 뭐 천하의 벼슬입니까 이게? 그 특권 의식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진실 보도를 한 언론인을 탄압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죠. 진실 보도를 하는데 탄압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취재원이 누군가를 밝히라고 요구를 해도 그 언론인이 나는 취재원을 밝힐 수가 없다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처럼 김만배 신앙님의 허위 인터뷰 같은 걸 전제로 만든 가짜뉴스는 취재원을 보호한다는 권리조차도 보호받을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나 지금 계속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KBS 수뇌부의 경우, 현 집행부의 경우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가짜뉴스에 가담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원래 먹은 놈은 말이 없잖아요. 공범자이니까 그 뉴스 리포트를 지금 저 외국에 특파원 나가 있는 그 기자가 했는데 그 기자가 취재해서 했겠어요? 위에서 시켜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자가 그걸 한 10년 넘은 중견 기자인데 그 몰랐겠어요? 알죠. 직감적으로. 아 이거는 지금 현재 확인을 안 되는데 위에서 시키니까 눈치껏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저희들이 뭐 엄벌에 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기자가 반발할 거 아닙니까? 아이 보도국장이 시켰잖아 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풀이가 됩니다. 앞으로 이 가짜뉴스 사태, 특히 이번 그 뉴스타파 건은 상당히 뭐 정치적, 역사적으로 아주 사회적으로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이건 지금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걸 사전에 모의했다는 어떤 증거가 발견되면 이거는 진짜 중범죄에 해당될 수 있죠. 중범죄. 어떻게 보면 선거 업무를 방해한 것도 될 수가 있고, 그죠? 방송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걸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마도 지금 신앙님 씨의 휴대폰이 지금 포렌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하고 통화를 했다. 그 작년 3월 6일 전후로 뭐 그게 김만배이든 또는 뉴스타파 기자든 뭐 대표이든 간에 모의한 어떤 흔적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걸 이제 예의주시해서 봐야죠. 만약에 모의한 흔적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사태는 완전히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대선 사기단의 조직적인 범죄로 판명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언론사 기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전복시키려고 하는 전체주의 세력의 조직적인 범죄 모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JTBC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잘못했다,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배경은 이제 그 당시 그 보도를 했던 JTBC 당시 봉모 기자가 이미 JTBC를 떠나서 뉴스타파에 취직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JTBC 입장에서는 그 보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부담을 털어버리는 수가 되는 거죠. 어차피 그 보도를 한 봉 기자는 뉴스타파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고, KBS, MBC는 그 기자들이 다 안에 지금 아직 남아 있으니까 뭐 진정성 있게 사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추론입니다만은 추측과 추론을 해보자면 당시 그 리포트를 했던 기자들의 반발도 지금 KBS나 MBC 수뇌부는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뭐 보도를 해보면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기자가 다 취재해서 리포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돌아서면 리포터를 해야 되는데 일부 리포터에는 야 이거 뭐 어떤 신문에 이런 보도가 났는데 한번 확인해봐. 그러면 그 기자가 확인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팩트가 확인이 된다 이러면 오늘 9시 뉴스 내야 되니까 말아 이러면 말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뉴스들이 아주 뭐 우리 사회 주변에 있는 뭐 소소한 뭐 사건이라든지 또는 뭐 미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될 리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강아지를 몰고 가다가 사건이 난 게 사실 알고 보니까 고양이였다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만배 신앙님의 지금 허위 인터뷰 사건은 대선 후보를 잘못 찍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공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차대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번 보도에 관련된 언론사들을 전부 문 닫게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 닫게 한다. 저는 아마 뉴스타파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KBS, MBC 같은 경우는 그 보도에 관여한 제작 책임자, 제작 실무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워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이라는 거는 어디까지 지워야 됩니까? 지금 뭐 사교로 보면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검언 유착 사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동재 기자가 그래서 구속이 됐었잖아요. 채널A. 뭐 한동훈 지금 현 법무장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마치 뭐 선거에 뭐 특정 정치인을 뭐 이렇게 잘못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검언 유착 형 제보를 현직 검사장이 기자에게 하고 그 기자는 그걸 받아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떠들어버리는. 그래서 지금 다 사내에서는 징계를 받았어요. 그 기자들이. 그게 이제 사실 제가 우리 허성건 일로조 위원장하고 당시 한 3, 4년 전입니까? 같이 그 대검에 중앙지검입니까? 고발장 내려갔었거든요. 그 이후로 한 3년이 걸렸어요. 결국 그 기자들이 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잘못하면 언론 자유도 존중해 주지만은 언론 제작에 대한 책임성을 져야 된다는 선례를 남긴 겁니다. 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가령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주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가 되면은 1억 5천에서 한 3억 사이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회사가 청구할 수 있죠. 리포트한 기자에게 예. 자 일단 법원이 명령한 돈은 회사 돈으로 일단 내고 그 돈을 네 개인 돈으로 메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게 큰 거죠. 그 조치가 내려지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왜 골치 아픕니까? 그 기자가 이제 월급에서 공제가 되니까. 예. 그런 조치가 병행되면은 기자 생활하기 힘들죠. 이제 슬슬 저녁 바람이 쌀쌀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단 김희철 사장은 저희들 여기 국민들께서 다 이 힘을 실어 주셔가지고 김희철 사장은 몰아내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인적 쇄신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포맷이나 또 내용들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뼈를 깎는 그런 노력과 고통이 뒤따를 겁니다. 여기 여러분께서 성원해주고 계신데 단체로 파카 같은 거를 맞춰서 이렇게 방송을 계속한다든가 네,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카 입기 전에 끝내겠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은 이게 아주 쉽게
사실 제가 뭐 전반전이 끝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후반전이 더 힘든 거예요. 후반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영 방송은 정상.